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인문학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배움과 돌봄의 세 갈래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배움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행위죠. 행위가 어떤 일정한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움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은 일정한 틀 속에 넣어진 지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 자신을 돌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가정을 돌볼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 안다는 것과 그다음에 뭔가 그 아는 행위를 아는 걸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 일정한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세 가지 길로 나눠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알아오던 분인데요. 지금 저 생존에 있는 실존에 있는 인물입니다. 김원영 변호사라는 분인데요. 실명을 뭐 밝혀도 안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전병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병을 앓으면서 그 뼈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리를 아파하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막 아파하니까 이제 이걸 저 할머니가 막 다리를 주물러 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주물러 줄 때마다 이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장애인이 된 거죠.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까지는 이제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그냥 누워만 지낸 거죠. 말하자면 그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창문 한쪽에 한쪽만 있는 그런 창문을 통해서만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중학교 때까지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뭔가 그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죠.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일반 고등학교 다니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근데 그 속에서 그 비장애인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살아갑니다. 3년을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서 서울대학을 가서 거기 사회학과에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법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그 자기의 삶을 돌보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보는 것과 자기가 배움의 길을 가는 그런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분이 장애인이고, 또 장애인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딴 데 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분이 연극을 해요. 연극 배우로 일을 합니다. 근데 연극 배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이지만 몸이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주어진 배역을 소화하는 방식을 창조해야만 하는 겁니다. 연극 배우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연극 배우의 역할이 그냥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의 주어진 역할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걸 창조적으로 소화해내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뭔가 새로움을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이분의 스토리, 이분의 삶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먼저 이제 돌봄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 동아시아의 전통과 서양의 전통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의학이 어떤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것은 일정한 틀에 담긴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에 좀 낯설어지는 그런 과정을 갈 겁니다. 현대의학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보게 되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자세, 지금까지 이제 1번, 2번, 3번은 전통적으로 또는 지금 현대 의학이 그 배움과 돌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자세를 이제 살펴보는 거라면, 네 번째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반화해서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시다시피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방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아시아 전통인데요. 동아시아 전통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라고 하는 요 글자를 쓰는데, 이걸 눈여겨본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옥편을 잘 찾아보면 요런 의자도 있어요. 중간에 의자가 있습니다. 요 의자는 보게 되면은 요 밑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죠.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는 의자도 지금 옥편에 있습니다. 아래 한글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자는 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거는 뭐냐? 술 또는 닭이에요. 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다시피 요 안에 있는 글자를 보면요. 안에는 요거 화살이고요. 요거는 창이에요. 화살과 창이 박혀 있는 모습이고요. 창 또는 몽둥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박혀 있는 모습이고 그 밑에는 그걸 치료하는 모습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는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쓰고 있는 요 의는 뭔가 그 정신적인 치료법, 무당이니까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글자는 많이 안 보셨을 텐데 흔치 않은 글자인데요. 일산 또는 양산이죠. 그러니까 햇볕을 막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도 이제 의학에 또는 의료에 또는 한 글자로 그냥 의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전통을 의미하는 하나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예방의 의미가 담겨 있죠.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요. 뭔가 어떤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걸 대비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글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식을 보여주죠. 하나는 약을 통한 것, 또 하나는 어떤 정신적인 치유, 또 영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리미리 조심해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세 가지 전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요 세 가지 전통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동아시아에서 의라고 하면요, 이게 뭐 의학을 의미하는 거입니다만, 조금 더 폭넓게는 나라를 고치는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국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의국이 있고요, 의인이 있고요, 의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돌보는데 그 병을 돌보는 게 있고요, 사람을 돌보는 경우가 있고, 나라를 돌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전통에서 이 세 개의 전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 세 가지 전통도 있지만요, 이 대상이 병이냐, 사람이냐, 나라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전통을 또 구분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소의라고 그래서 작은 의사고요,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는 중의, 중간 정도 의사고요, 나라를 치유하는 의사는 대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뭐 동서를 막론하고, 뒤에 서양 얘기도 나옵니다만, 동서를 막론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대표하는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의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이제 다 뭉뚱그려서 의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의학 그러면 좀 좁은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요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폭넓은 거죠. 그래서 의 속에는 무슨 뭐예요? 배월학이죠. 배월학. 그다음에 술, 뭔가 베푸는 겁니다. 실제로 행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덕,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 가치, 윤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의학과 의술과 의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대개 의라고 하는 그 전통이 세 개로 구분되죠. 이렇게 예, 요건 예고요. 그다음에 의병, 의인, 의국. 그다음에 요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의병은 소위로, 의인은 중의로, 의국은 대의로 이렇게 연결되죠. 이 밑에 거는 별로 이렇게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의를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배움에 대한 것, 지식에 관한 것, 그다음에 실천 행위에 관한 것, 그다음에 그 규범과 가치에 관한 것. 이것이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양의 사례를 보십시다. 서양을 보면요, 보통 테크네라고 합니다. 테크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테크네라는 말이 사실은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의술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인생은 짧고 뭐는 길다? 보통 예술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뿌리를 캐보니까 이 말이 사실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온 말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한 60여 편의 논문을 쓰는데 그 중에 그 잠언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맨 첫 문장이거든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그때 의술이 뭐냐면 테크네입니다. 고대 히라보로 테크네입니다. 이 테크네가 바로 의술인데 이건 길다. 의술은 길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 번역을 하면서 예술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의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서양의 어떤 번역본을 보게 되면 서양에서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요, 어떤 번역본은 이거를 사이언스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짧고 과학은 길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의술이라는 것은 과학이고 동시에 예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이 의술이라는 것은 과학이면서 동시에 예술이다. 이 말의 뿌리는 테크네라고 하는 고대 히라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 보면 의술을 셋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과학, 예술, 그리고 윤리. 우리 아까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의학, 의술, 의덕 이렇게 했잖아요.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에 해당한다면 의술은 예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덕은 윤리, 인문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규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전통이나 서양 전통이나 2500년 전에 시작된 거지만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그 기본 정신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의를, 서양에서는 테크네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말은요, 이제 현대의 철학자 펠레그리노라고 하는 그런 의 철학자가 의학을 정의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이 돼 가장 인간적인 과학이다. 과학이지만 가장 인간적이다. 우리는 과학 그러면 그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학이지만 인간적인 과학이고 또 예술이지만 굉장히 경험적인 예술이다. 그렇죠? 경험 통해서 보통 일반적인 예술도 경험을 담고 있는 거입니다만 특히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좀 더 체계적인 경험을 담고 있죠. 일반적인 예술이 체계적이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의술은 그 속에 상당히 체계적인 그러니까 과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문학인데 또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학, 의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연과학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의과대학에 들어가려면 자연계 출신 이과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또 전통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인문계 출신을 우리나라는 거의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학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이고 예술이거든요. 서양의 의과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인문학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학업에 임하고 있고 뭐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과 문과라고 하는 이 구분을 아주 너무 견고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이런 데가 없어요. 일본 정도 좀 우리랑 비슷하고요.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과학과 인문학, 문과, 이과를 이렇게 구분해서 뭐 그 사람을 분류하는 데까지 넌 문과형 인간이니 무슨 이과형 인간이 이런 얘기를 인간이니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의 뿌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서양에서는요, 의술의 성격을, 뭐 의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뿌리에서 보면 거의 모든 경험을 신화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뭐 별 희한한 신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의에 관련된 이 신들이 여러 있거든요. 이제 그림이 그 의술을 상징하는 그 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신이 이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아스클레피우스는 주신이에요. 지금도 이제 의학의 신 그러면 아스클레피우스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신은 저 지팡이에 뱀이 두 마리 감고 올라간 요 신은 에르메스 신이죠. 해석의 신 또는 상업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 신은 뭐 같은 그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3여신이 있죠. 3여신에는 히게야, 파나케이아, 메디트리나인데 히게야는 위생의 여신이고요. 파나케아는 약의 신이고요, 여신이고요. 메디트리나는 포도주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이 여신들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치유 행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남신들이 상징하는 것은 아스클레피우스는 치료, 큐어를 의미하는 하죠. 대개 큐어. 그다음에 히게야는 보통 케어를 상징하죠. 돌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케어와 큐어를 우리가 보통 나누는데 지금은 이제 이 나머지 신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아스클레피우스와 히게야 신만 남겨져 있죠. 옛날에는 이런 그 다른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연구가 됐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상돼 버리고 빠져버리고 지금은 아스클레피우스와 히게야, 그러니까 큐어와 케어, 치료와 돌봄으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고대에는 이러한 복잡한 신들의 그 상징을 통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럽의 네덜란드에 있는 나이미겐에 있는 대학인데 유과대학인데 여기는 이런 히포크라테스 상이 없고요. 이렇게 히게야 상이 여기 있고요. 여기 아스클레피우스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신이 옆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케어와 큐어의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히포크라테스가 있죠. 히포크라테스는 물론 뭐 히포크라테스도 케어와 큐어를 다 혼합한 그런 인간형입니다만 주로 이제 큐어 쪽에 가깝죠. 이 아스클레피우스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남신이고 더군다나 신이 아니죠. 인간이죠. 히포크라테스는 남자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아스클레피우스와 히게라고 하는 이 그림은 안 그렇죠. 동등한 비중으로 서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남신이 상징하는 큐어의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의과대학과 간호과대학 이렇게 그 위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고 하는 문장을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좀 더 적어봤어요. 읽어볼게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기회는 잡기 어렵고 실험은 위험하며 판단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고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환자와 간병인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고요. 주변 상황 동안 매우 중요하다. 이게 아까 보시면은 우리가 동아시아 전통에서 할 때 세 가지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 세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주변 상황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역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받드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문에 이분을 시조를 받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신화로 설명했던 질병을 신의 영역으로 설명했던 곳에서 자연의 영역으로 끌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의학의 선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학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문서보다도 그 문서 한 장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의 의 철학자죠. 펠레그리노라고 하는 의사이고 철학자인 분인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인간적인 과학, 가장 경험적인 예술,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의학은 이렇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20세기 초에 현대의학의 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6년제 의과대학, 4년 4+4 시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만든 분이고 거기서 그 현대의학의 토대를 닦은 분이거든요. 내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좋은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양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꽤 이름 있는 의사들의 묘비명으로 자주 이용되는 건데 이런 얘기가 to cure sometimes, to help often, to comfort always. 치료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해줬고 또 아주 자주 환자를 도와줬고 항상 위로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죠. 이렇게 못하고 있고 이 그 근본적인 정신 의미를 의의 의미, 테크닉의 의미가 지나치게 이제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성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대의학의 전통이죠. 지금은 동아시아 전통을 얘기했고 또 서양의 전통, 고대로부터의 전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학의 전통을 얘기할 건데 여기는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학을 이렇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의학, 사회의학, 인문의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의학은 당연히 자연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려 온 이것들을 종합을 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의학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자연의학이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토대를 둔 의학. 이것만이 의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 내면에 갖춰져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국, 나라를 치료하는 의학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회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 이것은 인문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학, 자연의학, 인문의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부산대학에 있습니다만 인제대학에 있을 때 거기 지금도 그 이름이 인문의학 교실입니다. 인문의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처음 공식적인 그 이름에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문의학이라고 하는 것 여태까지 그 이전까지는 인문사회의학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그 사회학적인 요소를 좀 분리해서 인문의학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전통을 제가 이제 대표하는 인물을 세 사람을 이제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학을 대표하는 인물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자연의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질병을 설명했습니다. 신성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논문 중에는 신성병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신성병을 주로 이제 간질입니다. 간질을 히포크라테스 이전까지는 그것은 어떤 신적인 요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히포크라테스 와서는 그거를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기후라든가 뭐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질병의 경과를 관찰해서 그것을 자연적인 원리로 추론을 해낸 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양에서 히포크라테스고요. 동아시아에서는 황제내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황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 황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그 서양 동아시아 전통의학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것도 자연의학의 시초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했지만 황제내경에 들어오면은 물론 내용들 그 형식은 조금씩 좀 다릅니다. 히포크라테스 설명 방식과 황제의 설명 방식은 많이 다르죠. 예컨대 히포크라테스는 신체가 우리 병이 생기는 것은 몸 안에 들어가는 4개의 액체가 균형을 이뤘을 때 건강한 것이고 그 균형이 깨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체액설을 강조했던 거고요. 뭐 황제 때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음양오행설이죠. 이 세상은 모두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그런 상보적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상은 5개의 원소
또는 오행, 원소라기보다는 어떤 그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원소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히포크라테스는 그냥 어떤 그 산술적인 균형이라면 오행설은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현상으로부터 질병을 설명한 그런 시초의 인물, 최초의 인물, 동과 서의 최초의 인물이 히포크라테스 황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은 비르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 롤모델로 삼았던 분입니다. 르돌프 비르쇼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뭐 어떤 분이냐면 되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러니까 프로이센 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병리학자입니다. 병리학자. 그러니까 세포 병리학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것은 병의 그 단위가 세포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어떤 질병을 그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검이라는 거 하잖아요. 바이옵시. 그래서 조직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진단법을 최초로 제안한 그런 분이죠. 세포 속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얼핏 보게 되면은 자연의학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연의학에 굉장히 통달한 분이고 거기서 큰 흐름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분은 사회의학의 토대를 놓은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질병을 세포에서 찾아서 그거를 진단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질병의 원인을 사회적 현상에서 발견한 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실레지안이라고 하는 지방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거든요. 아주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의사였고 그 지역에 이제 파견을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데 보고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아마 발진 티푸스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하고 이제 보고서 썼는데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그 처방을 내요. 근데 처방을 내면 보통 전염병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무슨 뭐 위생 상태에 대한 것 또는 뭐 소독을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죠. 그렇죠? 질병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물학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사회적인 데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지역의 위생 상태가 나빠지고 위생 상태가 나빠지니까 또는 영양 상태가 나쁘니까 거기서 질병이 유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사회적인 데서 찾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의학, 소셜 메디신의 토대를 놓은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분은 동시에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정치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시아 전통으로 뭐 의국을 하고자 했던 거죠. 의국. 의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의국을 하고자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의학의 선구라고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많이 아시죠? 나이팅게일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분은 간호학의 시조죠. 19세기에. 근데 비르쇼도 이제 19세기 인물이고 나이팅게일도 19세기 인물입니다.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인물이죠. 이 나이팅게일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죠. 이분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영국이 이제 크림 전쟁을 할 때 그 지역에 야전병원을 가죠. 야전병원을 가서 그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 그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개선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영국에 돌아와서 간호사들을 모집을 하죠. 수십 명을 모집을 해서 그들과 함께 갑니다. 가서 이제 야전병원을 이제 개혁을 하는 건데 이분이 해준 거라고는 세탁해주고 그러니까 침구를 세탁해주고 환기해주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은 동시에 어떤 분인가 하면 생명 통계의 선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질병의 치료 행위를 갖다가 어떤 통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이분이 그걸 시작한 분이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실을 알게 되죠. 나이팅게일의 간호단이 이제 간호대죠. 부대죠 일종의.
이거 시작한 이후로 야전병원의 그 사망률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힙니다. 근데 이분 현관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등불을 둔 천사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등불을 둔 천사라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대접을 해줬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병사들,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그런 인간적인 대접을 거의 안 해줬다는 거죠.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함으로써 그들을 치유에 이르게 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해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은 인문의학의 선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학문적인 인문의학을 한 분은 아니지만 실천적으로 했던 분이다. 그래서 저는 히포크라테스와 비르쇼와 나이팅게일 이 세 분을 자연의학과, 사회의학과, 인문의학의 선구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연의학이라는 것은요, 보통 의과대학에서 보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초의학은 뭐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뭐 이런 기초적인 신체 현상들에 대한 그런 학문이고요. 임상의학은 그것을 직접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분이 현대의학의 체제를 만들면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구분했던 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8년제 하다 실패했잖아요. 의과대학이.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은 아직도 그렇게 한 데가 많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의학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과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만 들어와라. 그래서 8년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을 알지만 또 기초 과학을 알지만 또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그것을 또 의학에 적용시키는 그런 과학을 공부하죠. 그것이 기초의학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환자 치료 활용하는 것이 임상의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의학은 보통 우리가 소위, 중위, 대의를 구분한다면 소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질병을 치료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질병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묘비명에 나오는 것들은 가끔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질병을 항상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질병이라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많지만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현대의학으로도 아직도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관리는 가능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은 인간적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문의학이라고 하면 우리 강의가 이제 건강인문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의과대학이나 의학계 대학에서는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의학을 뭐랄까 메타 수준에서 바라본다 그럴까요? 그것의 의미를 따져보고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문의학인데, 이제 의료인문학이나 건강인문학 또는 뭐 최근에는 뭐 생명인문학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생명과 관련된 또는 건강과 관련된 인문학 성찰들, 이것을 인문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눈 세 분류상으로 보면 의인이죠. 사람을 치유하는 거고, 그것은 대중소 중에 중에 해당하죠. 사람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니까 항상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는 항상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위로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설명합니다만, 이런 지금 얼핏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것 같지만 위로라는 것이요. 사실은 그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돌봄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치유 효과가 극대화되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그 경험적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이 이거는 그냥 어떤 장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뭐 차가운 과학과 뭐 따뜻한 뭐 보살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가운 과학과 따뜻한 보살핌은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점점 그 많은 증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험적 예술이고 과학적 인문학이다. 그리고 이제 사회의학은 말씀드린 대로 보건학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뭐 메르스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방역에 실패했고 질병의 전파가 상당히 많이 돼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미생물에 의한 발병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에는 뭐 과거에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일반적인 전염병에는 걸리지 않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동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질병들, 새로운 질병들이 또 옛날처럼 만연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보건학과 정치학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보건학과 정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대의 국이고요. 사회를 돌보는 거고 자주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존재와 인식에 관한 과학과 철학이라고 이제 거창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뭐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보통 객관주의가 있고 상대주의가 있어요. 객관주의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가장 어디 갖다 놓든 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객관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얘기. 진리라는 개념이 우린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뭐 진리는 우리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표가 진리는 나의 빛 이러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불변해. 시공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객관주의거든요. 근데 거기도 상당한 비판이 있죠. 그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동아시아의 의학과 서양의 의학이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또 현대의학이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현대의학만 진리고 그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전통의학은 그 관점에서 보면 틀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따져보면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상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수업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종합하는 거죠. 연결하고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연결하고 종합하는 그런 새로운 그 시각을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각을 갖기 위해서 제가 계속 여기저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진화생물학이 있고 인지과학이 있죠.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 속의 마음이라는 책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과 인문학, 몸과 문화의 중합, 통합인가요? 통합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런 자세를, 새로운 자세들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그 논리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생명 속의 마음이라는 것은 철학자죠. 에반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생명 속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명해. 과거에는 객관주의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와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는 걸로 봤잖아요. 뭐 데카르트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연결시켰었는데 별로 이제 과학적 근거 없이 연결시켰단 말이죠. 근데 여기 오면은 이제 이걸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과학적 근거라는 것이 여기 말씀드린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이에요. 이제 진화생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라는 거예요. 생존과 번식이죠. 진화생물학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은 살아남아서 많은 인구에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에 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인간이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 종이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살아남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과 공감을 느끼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살아남았는가 하면 서로 공감을 했을 때 우리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악의가 있다고 쳐요. 악의가 있을 때 그 악한 마음이 살아남아 있긴 하죠. 아직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것이 인간의 번성에 불리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진화생물학의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인지과학은 그런 마음들이 뇌 회로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뇌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잖아요. 욕망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도 기본적으로 진화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도 진화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과학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지향적 자세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자세를 얘기하는 지향적 자세.
우리가 물리적 자세와 구조적 자세와 지향적 자세를 우리가 구분하거든요. 근데 지향적 자세는 것은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자세인 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행위를 지향적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자세나 구조적 자세에서는 어떤 그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것이 어떤 그 수동적인 걸로 본다면 여기서는 창출 행위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nactive approach라고 그러는데요. 뭔가 우리가 어떤 그 환경에 나를 새겨놓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하루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 방에 들어가 보면 내 책상 위에 어떤 것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겠습니까? 제가 일상을 보내는 그런 그 방식에 맞도록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 자연적으로 내가 어떤 지향성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죠. 컴퓨터가 어디 있고 뭐 타블렛이 어디 있고 어떤 책이 어디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티포트가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나의 그 삶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창출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체 도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과거에는 이성적 접근에 의해서는요 어떤 추상적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뭐 사랑이라는 개념, 뭐 신의 개념 이런 식으로 추상적 개념을 갖고 그걸 논리적으로 연결시키지만 이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그런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그 지향들을 우리 몸속에 새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해야지 해서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이미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몸과 마음이 연결돼서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이런 제가 이제 그 인문학과 과학을 연결시키고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고 뭐 이런 모든 분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수업에서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접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 이런 과학입니다.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문학이라는 것은 또는 건강인문학이라는 것은 과학이며 예술은 의학을 사람 중심으로 종합하려는 노력에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이 강의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종합하는 겁니다. 연결하고 종합하는 것.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행위 중심으로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 알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몸의 문제를 푸는 삶의 지도라는 게 있는데 서양에서는 테크네라고 그랬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의라고 하는 한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돌보는 방식, 몸을 돌보는 방식이죠. 몸을 돌보는 방식은 서양에서는 테크네였고 동아시아에서는 의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의가 이런 의가 있다. 이건 예죠. 이건 이제 예방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것이 이제 과학과 예술과 윤리로 구분됐고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과 윤리로 분리됐고, 과학은 이론으로 가고, 예술은 실천으로 가고, 윤리는 규범으로 간다.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떤 행위로 본다면은 이론을 통해서 어떤 그 질병의 메커니즘을 밝혀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술적인 실천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알아내는 거죠. 질병을 살아내죠. 질병을 살아내고 알아내는 것은 이 강의에서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질병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의 실천이고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료인과 환자가 됐든 아니면 가족이 됐든 누구가 됐든 간에 또는 공동체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같이 더불어서 해결해가는 그런 규범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과 규범 이렇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아시아를 보면은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글자 속에 이제 화살과 몽둥이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를 표성한 거죠. 그다음에 이걸 문제를 푸는 방식을 요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약이 들어간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의와 무당무자가 들어가 있는 이건 정신과 치료라고 볼 수가 있죠. 정신치료 또는 심리치료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요 예자는 이제 예방약, 미리 예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와 그 서양의 전통을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의학과 사회의학과 인문의학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의학의 4차원은 자연의학과 사회의학과 인문의학이 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비르쇼, 그다음에 나이팅게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의학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회의학은 보건학과 정치학, 인문의학은 의료인문학 또는 뭐 생명인문학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연의학에 해당하는 게 소의고, 사회의학에 해당하는 것이 대의고, 인문의학에 해당하는 것이 중의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이런 도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서양의학은 과학, 예술, 윤리의 몸풀이 전략을 진화시켰다. 그렇죠? 과학, 예술, 윤리, 그렇죠? 그러니까 아트 앤 사이언스 그랬잖아요. 예술이면서 의술은 예술이면서 과학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에 윤리적인 행위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의병, 의인, 의구, 나라, 사람, 병 이렇게 구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자연의학, 사회의학, 인문의학으로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해서 좀 얘기인데요. 보통 서양의학은, 물론 고대의학은 좀 다릅니다만, 현대의학은 추상적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체계적 상응이에요. 예를 들면 오행 같은 경우는 뭐 목화토금수, 간신미패신이라고 하는 신체 내장 기관하고 상응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서로 상생상극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직관적으로 한 방에 이해하려는 방식을 취합니다. 물론 논치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근본적으로는 신체 도식, 바디 스키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지금 현대 의과대학의 이제 의학 교육에서도 이 바디 스키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무슨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다고 할 때 그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어떤 호르몬이 어떻고 뭐 췌장에서 뭐가 분비가 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을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직관적으로 통째로 이해하려는, 전일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직관적인 그 스키마라고 그래요. 스키마, 바디 이미지 또는 스키마, 도식이라고 그러나요? 도상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그림처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지금 변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과학으로 이 구리되어 있던 걸 다시 연결시키고 종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바디 이미지를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시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게 바로 이런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과 같은 그런 첨단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의대와 의대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이제 두 개 같이 있는데요. 이제 서로 소통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근데 소통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자신의 전통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의학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더 첨단 과학의 그 성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두 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발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면역과학 이런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뭐 지금 이 얘기는 뭐 의사가 될 사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가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미지로 또는 스키마, 도상으로 어떤 직관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이제는 배움과 돌봄의 자세입니다. 세 가지 자세. 지금까지는 동아시아와 서양의 의학들이 가졌던 돌보는 자세, 돌봄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은 배움과 돌봄을 포함한 그런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생긴 이 다니엘 데넷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세 가지 자세,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좀 설명해요. 마음의 진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물리적 자세인 거죠. 우리 몸을 어떤 기계로 생각하는 그런 것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자세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 몸에 어떤 각자의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일관된 구조 속에 뭉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구조적 자세인 것이고요. 그래서 뭐 DNA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어떤 그 설명 방식을 볼 수도 있어요. 지향적 자세라는 것은 그 각 구성 요소들이 각자 나름대로 지향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은 뭐 수십 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세포들은 물론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은 다 같지만 나름대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슨 림프 세포를 림프가로 생각해 봅시다. 림프하고도 굉장히 많죠. 다양한 그 분류가 있죠. T 세포, 뭐 B 세포, 뭐 저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T 세포는 세포 면역에 뭐 관계하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고요. B 세포는 체액 면역에 관련되는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자들, 물질들도 나름대로 그런 뭐 단백질은 어떻게 꼬이고 뭐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 자세나 물리적 자세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 구조와 물리적 성상 그건 그 자체로만 설명하려고 하지만 지향적 자세는 그런 세포 또는 그런 물질들이 어떤 지향을 가지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느냐 하는 방향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 자세와 물리적 자세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태까지 그 자세 두 개의 자세들에서 다루지 않던 지향의 자세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물리적 자세를 보면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 되게 이러죠. 뭐 문제가 있습니다. 뭘 몰라요.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다? 옛날 같으면 뭐 책을 찾아보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모아요. 모아서 그거를 알죠. 기억을 하죠. 기억을 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요. 정보 처리해서 뭐 어디다 적용을 하든가 해서 정답을 낸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뭐랄까 머리가 아프다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두통은 왜 생길까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두통의 원인이 된 많은 질병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질병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거를 내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걸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내는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이제 물리적 자세예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거, 머리가 아파서 내가 무슨 어떤 실존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죠. 머리가 아파서 내가 약속에 못 갔다 뭐 이런 건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 그 자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자세는 뭡니까? 이거는 어떤 내가 모르는 것을 포함한 어떤 큰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가 뭔가 덜그덕덕해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를 찾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비사들은 내가 이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보고 뭐 자격증도 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체계적인 지식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거 지식을 갖고 그걸 갖고 실천을 해서 경험을 얻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소리가 난다, 자동차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구조적 자세. 그러니까 물리적 자세보다는 한 발 더 나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향적 자세는 이렇습니다. 이건 좀 복잡하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학습을 해. 똑같아요. 아까처럼 정보를 수집해요.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아까 구조적 자세에서는 그것들이 뭉뚱그려져 있는 어떤 그 객관적 진실의 구조가 있어요. 그죠? 자동차라고 하는 예를 들면 자동차의 그 어떤 그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지향적 자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미리 정해져 있는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몸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문제는 물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무슨 관절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구조적 자세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너무 망가졌다 그러면 인공 관절로 대체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질병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내과적인 질병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그런 구조적 자세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체계화를 해야 돼요. 체계화를 하는데 그것이 남이 만들어 놓은 객관적 진실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과 나의 경험을 포함해서 새로운 나만의 진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체계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
또 이론을 세우고 그리고 요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겠다. 머리가 아프다 그럴 때 일단은 이 구조가 뭐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머리 아픈 걸 해결해야겠다. 뭐 이런 2차 재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차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적 자세까지는 그냥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변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향적 자세에서는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실천을 해서 그것을 다시 반성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또 찾아내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향적 자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는 물리적 자세나 구조적 자세에 의한 공부만 해왔거든요. 뭐 딸딸딸 외운다든가, 그죠? 심지어는 뭐 수학 공식조차도 딸딸딸 외워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1차 지향이죠. 1차 지향을 통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무슨 뭐 학교를 간다든가 무슨 대학원을 간다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노력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떠오르고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하려고 또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속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공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한테 오는 대학원생들 중에서 인터뷰할 때 항상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보면은 그분은 이제 그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보이죠.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거기엔 굉장한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해하는 학생들을 보면 저도 행복해지죠. 저도 뭐 좀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해온 과정도 그런 거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치과의사로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속에서 만족을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40에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때는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였죠. 그때 가졌던 문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좀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의문을 가졌고 그 의문을 풀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 안 됐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이제 은퇴입니다만 이제 새로운 지향적 방식들을 통한 공부법 또는 교육법,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계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문제 바탕 학습, PBA라고 그래요. Problem Based Learning.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병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을 앓는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론을 하고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요. 이것이 이제 문제 바탕 학습이고, 그다음에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거꾸로 교실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플립드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복습을 하고 시험을 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리 공부를 하죠. 미리 공부를 하고 학교에 와서는 문제를 풀어요. 같이 자기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실 말하면 이 지향적 자세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배움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돌봄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려 볼게요. 돌봄에 대한 물리적 자세는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보는 거죠. 우리 물리적 실체로 보는 거죠,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이죠. 생애도 그냥 뭐랄까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이클을 보는 거죠. 뭐 태어나서 성장기,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반복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DNA 이중 나선 구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적인 거에 의해서 원인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몸은 기계이고 질병은 그 기계 고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끼리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씩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자세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자세는 보통 우리가 생물, 심리, 사회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어떻게 정해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물, 심리, 사회라고 세 가지로 구분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세 개가 어떤 화학적으로 뭉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자세 그래서 구조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생물학적인 것, 심리적인 것,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 이것들이 그 서로 독립적인 거죠. 독립적인 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질병 또는 건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돌봄에 대한 구조적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 몸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분자들이 있어요. 분자들의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그 분자들로 구성된 세포들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심장, 뭐 이런 식으로 오간들, 조직들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이라키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성향으로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이 사람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로부터 기관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이라키를 가지는 유계적 질서를 가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갈 때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인 이런 네트워크가 연결된 것. 이것이 구조적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향적 자세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보통 한 네 차원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화의 시간, 생애의 시간, 세포의 시간, 분자의 시간. 이런 네 개의 시간들이 각각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그냥 우리는 보통 절대 시간 그래서 무슨 절대 시공간을 생각하지만 그런 시간은 사실은 없죠. 사실은. 그죠? 시간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만진 적 있어요?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흘러가는 거 본 적 있나요? 시간 흘러가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없죠? 느낀 적 있으세요? 느낀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느낌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느낀 거지. 내 몸이 느낀 것이 내 몸이 시간을 느낀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지 가정한 것이지 시간이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137억 년 정도 진화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진화해온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진화해온 것은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진화의 그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선언적으로 정해지는 방향은 절대 아닙니다. 진화에는 방향이 없다고, 목적이 없다고 보통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은 아니에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지향성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전에 정해진 목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은 진화를 무슨 복잡성이 증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단순화를 향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향성이 있어요. 진화가 지향해온 거는 있죠.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 생겼어요. 다세포 생물이 이제 어떤 조직을 이루죠. 그래서 다양한 생명 형태로 이렇게 분산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포유동물, 영장류 해서 이제 인간까지 온 겁니다. 그다음에 생애 시간 있죠. 나와서 죽을 때까지 생애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또 직장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노화돼서 죽어가는 그 과정이 그 생애 시간이죠. 여기도 지향이 있어요, 그죠? 결국은 끝은 죽음이지만, 그죠? 그 중간중간 단계에 어떤 필요한 지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목적일 수도 있지만 또 내 몸이라고 하는 자연이 그 진화하는 그런 단기간에 걸쳐서 진화하는 그런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포의 시간도 있어요. 그죠? 세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세포도 있고 무슨 혈액세포도 있고 림프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유전 물질을 갖지만 하는 일은 다 달라요. 또 그 활성화되는 유전자도 다 다르고요. 나름대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저 대식세포라고 하면은 대식세포는 위협에서 침입한 그 이물질들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삼킨다 그러잖아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자도 마찬가지죠. 분자도 어떤 뭐 그 분자에 어떤 뭐 단백질이 있다고 할 때 단백질이 어떻게 꼬이면은 뭐 그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꼬일 것이냐가 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지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과 돌봄의 세 가지 길을 이렇게 제가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다시 설명하기는 좀 길죠. 하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가 있어요. 배움에 대한 자세가 있고 돌봄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배움을 설명하면 물리적 자세에서는 정보가 중요하고요. 구조적 자세에서는 원리가 중요하고요. 지향적 자세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물리적 자세에서는 지식을 중시하고 구조적 자세에서는 이론 또는 모형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지향적 자세는 목표, 뭘 이루고자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배움에서는 경험, 구조적 자세에서는 이성, 지향에서는 실천이죠. 그러니까 이 실천 쪽에 이쪽을 쭉 보시면 좀 어떤 그 단어들이 모였는지 한번 보세요. 이쪽은 대개 정보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그 하나씩 쪼개져 있는 것들을 의미하죠. 종합이 안 된 느낌이죠. 여기서 물리적 자세는. 구조적 자세에서는 뭡니까? 그게 좀 종합이 돼요. 체계가 보여요. 이런 것들이 어떤 지식 있고 경험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는 좀 훌륭해요, 그죠? 하지만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주어진 걸로 상정을 해요. 구조가 주어진 걸 상정하지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새로움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향적 자세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물리적 자세에서는 귀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해서 그것을 그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 그게 귀납이잖아요. 근데 구조적 자세는 이거는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연역이에요. 논리적으로 연역을 하죠. 귀납과 연역이 이제 물리와 구조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귀추라고 그래요. abduc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상하게 많이 안 배워요. 이 귀납과 연역은 많이 배우는데 귀추에 대해서는 많이 안 배우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추론이 다 귀추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이에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그러니까 최선의 설명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은 아예 진리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귀추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 것 같아 하는 거죠. 그게 귀추예요. 그래서 이건 완결 구조가 아니에요. 계속 불완전한 열려있는 그런 추론 체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귀추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 진료를 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추론 방식이 귀추입니다. 뭐 귀납을 많이 쓴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더 일반적인 것이 귀추입니다. 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봄의 체계를 보면 또 여기 이제 물리적 자세는 메커니즘이고요, 구조적 자세는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지향적 자세는 오가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체적인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스템은 거의 완벽한 그런 완결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메커니즘은 전체를 잘 보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모델을 보면 이제 바이오메디컬 모델, 생물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생물체로 보는 거죠. 생물체로 보여서 봐서 거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구조적 자세는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사이코소셜, 생물 심리 사회 모델,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 건강과 질병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향적 자세는 다음 시간쯤 얘기할 건데 라이프 코스 헬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경로, 건강, 발달 모형. 여기서는 건강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죠? 요 앞에서는 생물의학이나 생물심리사회 모델에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예요. 도달해야 될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라이프 코스 헬스 디벨롭먼트, 생애 경로, 건강 발달 모형에서는 그런 목표가 없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트라젝토리라고 그러는데 또 경로라고 할까요? 그런 경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게 지향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물리적 자세와 구조적 자세가 여태까지 우리가 그 공부하는 배우고 또는 그 아픈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 자세가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학에서도 이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지금 의학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천구만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진화해 나가고 있는 배움과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향적 자세라는 겁니다. 지향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뒤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자기를 배려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어떤 지향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때 내가 어떤 주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주장은 나의 지향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와 정반대되는 주장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나름대로 지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향을 인정하고 다른 지향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부산대학교의 상징이 뭐죠? 이 장전입니다. 여기가 장전동이잖아요. 근데 장전이 뭐죠? 긴 활대예요. 긴 활대예요. 장전입니다. 장전의 긴 활대라고 하는 것은 이 활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활을 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쏘잖아요, 항상. 그죠? 활을 쏘는데 그냥 아무데나 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개교 이래의 이런 우리 이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향의 긴 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활대를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배우는 길, 배움의 길 또는 그 돌보는 길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움과 돌봄의 세 갈래 길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이제 돌보는 곳에 있어서 동아시아에서는 뭐 의인, 의국, 뭐 의인 이렇게 얘기했죠. 의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서양에서는 테크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뭐 과학, 예술, 뭐 윤리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자연의학, 사회의학, 인문의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돌보는 자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자세와 구조적 자세와 지향적 자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물리적 자세와 구조적 자세를 통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지만 앞으로는 지향적 자세를 통해서 더 큰 새로움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의학에서는 생물의학이나 생물심사의 모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건강 발달 모형, 이 이제 대안적인 것으로 떠오르겠다.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겠다는 거죠. 근데 근대 문명은 주로 물리적 자세와 구조적 자세를 권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향적 자세가 필요한 그런 자세를 점점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1세기에는 정보와 사실을 넘어서 다양한 맥락 속에 존재하는 실질적 문제를 해결을 지향하는 자세로 이행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첨단 과학들이 중요한데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안 되는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면역학 이런 것들을 그냥 실험실에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의미를 따져보는 그런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과학계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성찰이 이루어지면 지금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런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면역학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씨앗들이 또는 씨앗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까지 그런 성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데. 근데 대부분의 과학 연구자들은 이런 의미를 추구하는 일보다는 그저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과학이 좀 어떤 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성찰을 해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김원영 변호사의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주어진 조건에 적응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김원영은 없죠. 그리고 손바닥만하게 나 있는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봤다면은 지금의 증거 같은 김원영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이 양반의 책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장애를 극복해서 무슨 성공 스토리 이런 게 아니고요. 장애를 가졌지만 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욕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잘 다스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돌보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고 있죠. 지금 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또 뭐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조건을 발판 삼아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거죠. 그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도 돌보죠.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돌보는 그러한 인간으로 성장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양반의 인생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배움과 돌봄의 자세, 그중에서 특히 이제 지향적 자세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